안녕하십니까, 황희만입니다. 오늘 이 시각에는 2018년도 새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근 서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8년 새해 경제 전망에 앞서서 먼저 2017년도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뒤돌아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돈 교수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2017년은 한마디로 놀람이라고 요약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작년 2017년도 초는 정치적으로 일단 굉장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한 가지 놀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와중에 2017년도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망이 대세였는데 의외로 지금 성장률이 최근 몇 년 동안을 비교해 보면 가장 좋았을 정도로 성장률이 좋았어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혼란으로 한번 놀랐고, 깜짝 놀랄 만한 경제 성장 그 결과로 또 한번 놀랐다. 그래서 2017년은 놀람의 연속이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보면 3% 경제 성장을 했고 수출도 많이 늘었고 겉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그 내실은 어떻습니까, 이근 교수님? 한마디로 말하면은 외환내빈.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지표들이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좀 여러 곳에서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제 기관 예측도 3%를 할 거라고 보는 게 없었는데 불구하고 3% 나왔고, 물론 대부분이 이제 그 세계 경제의 어떤 그 회복되는 것이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잘 들여다보면은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제조업 가동률 같은 것이 한 5년 전에 한 80% 가까이 되는 것이 지금은 이제 70%대로 내려앉아 가지고 그러면서도 취약하고, 그다음에 성장의 대부분이 그 일부 대기업 주도의 쏠림 현상이 오히려 그 가속됐다는 면에서도 한국 경제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은 개선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기존의 그 성장 주도 세력 내지는 성장 주도 부분들이 계속 주도해 나간다는 면에서 좀 외환내빈 경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을 해도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했고 일정 품목만 수출 잘 됐고 나머지 부분은 별로 신통치 않았다.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의 비중이 그전에 한 9% 10% 미만이었다면은 17년에는 거의 16% 이상 돼가지고, 그리고 저희 이제 반도체를 빼면은 빈약하지 않냐. 그 다음에 상장 기업들의 어떤 그 수익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30%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딴 데는 빈약하다는 면에서 외환내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부분이 잘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제대로 안 됐다. 기업 측면도 그렇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삶에 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가장 냈었던 게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해서 굉장히 중점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2017년도 3% 성장을 나온다고 전제를 하고 봤을 때 고전에 3%가 나온 게 2014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2013년도도 3%고 2017년도도 3%인데 그 2014년하고 2017년의 일자리 증가를 보면 2017년도 일자리 증가율이 2014년도 증가율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3%대 성장인데 증가율은 별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반이 안 돼요. 예를 들면요, 2014년도 1분기에 일자리 증가율이 전년 동기 3%였는데 2017년도는 1.4%예요. 절반이 안 되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가 2% 증가했는데 2017년도는 1%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2017년도가 똑같은 3%지만 일자리 증가율은 절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3%만 달성을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경제 목표를 2년 연속 3%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2017년도와 같은 3% 성장이면 이것은 일자리가 최악의 일자리 성장이다. 그 부분을 좀 정부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실이 없는 성장이었다. 일자리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그 만들어지는 일자리조차도 아주 고령자 중심의 아주 저임금 중심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 부분의 문제점을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거시적 3%만 이렇게 강조를 하면 저는 이 정부도 박근혜 정부가 뭐 별로 다를 게 있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7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총체적으로 보면은 뭐 물량은 늘고 뭐 성장도 됐습니다만 잘 보다 보면 한쪽에 편중된 성장이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2018년도 새해 경제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암울한 거죠. 사실 우리가 2017년도에 그나마 성장률이 3% 나온 데는 반도체였거든요. 네. 반도체 한쪽으로 수출이고 반도체 설비 장비 투자가 성장을 주도했단 말입니다. 거시적으로 계산해 보면 2017년도 반도체 때문에 성장 기여한 게 3% 중에 1.4 정도 돼요. 1%에서 1.4 정도 되거든요. 그걸 빼고 보면 2017년도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 맞다. 이게 외화 내빈이다. 세상에 이런 내빈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2018년도 금년도에도 반도체가 그렇게 작년과 같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중국이 반도체 물량을 내놓고 한국에서 사다 쓰던 것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 반도체에서 이제 이그러질 것이고, 지금 뭐 이미 자동차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 네. 휴대폰도 지금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들린 이야기로는 지금 패널, 텔레비 그 화면용 디스플레이 패널도 지금 상당히 지금 중국이 경쟁력을 지금 되찾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18년도 올해 한 해는 아마 좀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또 실적이 나빠서 충격이 오지 않겠는가. 저는 정부가 대책을 잘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드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아주 추락하는 그런 아주 급격한 하락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성장률 계산할 때 이제 작년 대비 올해를 계산하기 때문에 네. 2017년에 좋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가 증가분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면에서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좀 떨어질까라는 것이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예측인 같고, 예. 특히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올해 투자라든가 수출 같은 것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저는 관건인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 이후로 어떤 건설 경기도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관건은 결국은 신정부가 계속 그 처음에 주도한 정책으로 내온 것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 정책에서 나오는 각종 그 소비 수요 증진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가 새해 성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규직의 어떤 그 증가라든가 또는 뭐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들인데, 일부는 이제 상당히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거하고 얼마나 그 경과하느냐는 이제 소득주 성장만으로는 좀 불안하고, 거기에 플러스 공급 측을 좀 북돋우는 혁신 성장 정책이 나와야만이 이제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만이 성장 또 수요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도 결국 그 기업이 만들어야 될 텐데 정부에서 뭐 공무원 늘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혁신 성장으로 이제 좀 이 정책이 주안적으로 바뀌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데, 올해는 그쪽으로 이제 그 정책이 이제 바뀌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우리 경제가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바퀴가 4개거든요. 민간 소비, 네. 정부 포함해서 소비, 투자, 수출, 수입 4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수출이 2018년은 확실히 2017년보다 나쁠 거냐 안 나쁠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작년만큼 증가율이 뭐 15%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양은 총량. 그러나 성장률은 증가율로 계산이 되니까. 네. 그래서 수출도 작년만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 투자는 확실히 작년만 못할 것이고, 설비 투자도 작년만 못할 것이고, 결국은 민간 소비도 소득인데 이거는 뭐 작년 수준을 그냥 평년작을 한다고 치면 변함이 없는 것이고,
정부인데 정부 소비가 엄청나게 커준다고 하면 긍정 요인이 되겠으나 지금 보세요. 금년에 금리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올리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올라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2017년보다도 경제가 좋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확실히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기저효과, 작년이 조금 높았으니까 자연히 낮아지는 것에다가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면 저는 2018년도 성장률은 2.5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어떤 대책, 특단의 장기적인 대책에 좀 몰두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기업 이야기하고 혁신 이야기하니까 뭐 그냥 못 이겨서 지금 혁신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는 혁신 가지고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그거는 4년 5년 이상 걸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고 내년도에 급격하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정부의 비상대책을 좀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불확실한 요소는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계속 이자를 한 두세 차례 이제 옮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한국이 따라 올리지 않으면 이제 금리가 역진이 발생해가지고 돈이 미국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자를 올리면은 우리가 한국 이제 내관인 가계부채가 많은데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다고 이제 하면은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현재 가계부채가 한 뭐 1,500조라고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 중에 한 뭐 800조가 그 이자율이 그 변동성 이자를 안고 있는 부채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1%포인트 오르면은 한 8조 정도의 어떤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이제 바로 소비에 대한 어떤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뭐 양쪽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로 사실은 또 어떻게 풀어날지는 또 우리나라 워낙 대변수에 취약하니까 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대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걸 고려하면은 뭐 이렇게 뭐 올해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뭐 어떤 요소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소비 측면에서도 금리가 올라오고 그러면 결국은 민간들의 소비 여력은 줄어든다. 그런데 그 대위 변수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그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사드 보복이 처리되고 나면 우리가 뭐 한 0.2% 성장했다던가요? 뭐 이런 올라갈 거라고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나 중국에서 최고 높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그냥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드 문제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미끼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 바로 그 문 대통령 방중하고 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 유커들 방문이 막 허용이 되는 것 같이 느꼈는데 바로 보도가 나오기를 다시 지금 비자를 끊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한국 정부는 그 현실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뭐 중국하고 그냥 관계가 마치 완전 사드 이전으로 정상화된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중국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경제를 조금 이렇게 올가매는 어떤 요인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이 굉장히 아주 현명한 정책이다. 중국 조금 비껴가자. 중국 없이 러시아하고 손잡고 중국 없이 동남아하고 그게 저는 오히려 중국한테 더 먹히는 전략일 텐데 한쪽으로는 신동방 북방 남방 이야기 해놓고 또 중국을 끼고 1대1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저는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 문제는 금년에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러고 이 사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어떤 그런 레버리지로 계속 사용할 거다고 봐서 중국 문제를 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같아요.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 여파가 뭐 2018년도에 다 풀릴 거다는 건 너무나 순진한 낙관이라는 얘기네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출구를 찾는다면은
다시 혁신 성장으로 돌아가는데 혁신 정책이 꼭 뭐 장기적 효과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초기에 있었던 그 제2 벤처 붐을 다시 일으킨다고 하고 그걸 성공한다면은 좀 그 단기적으로도 일자리 같은 부분에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그 혁신성장 정책으로서 최근에 보니까 몇 가지 좀 좋은 걸 내놨는데 가령 뭐 그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 만에 다시 부활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했을 때 과거에는 그걸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을 시켜서 이제 대기업 주저하게 만드는데 그걸 이제 유예 기간을 더 대폭 10년 늘려가지고 7년 정도 늘려가지고 대기업을 하여금 유망 중소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중소기업이 엑시트되는 새로운 경로로서 단순히 오래 걸리는 코스닥 상장보다도 그 전에 인수되는 게 이제 통상적인 어떤 미국에서의 벤처의 엑시트 방법인데 그런 것들 활성화해서 중소벤처 상업이 좀 활발히 된다면은 지금 판교 쪽이 좀 그런 조짐이 좀 보이는데 그것이 만약 터진다면은 좀 이렇게 하나의 희망적인 요소로서 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정확하고 또 중요한 어떤 정책 방향으로 봅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기술이 없어가지고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기술이 다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센티브와 적절한 규제 환경만 된다면은 얼마든지 창업 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돈이 없어서 창업이나 못한 것이 아니라 규제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돈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정부 재정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반면에 정부 재정이 들어가서 할 부분은 한계 상황에 처한 기존 전통 중소 제조업들, 한계 중소기업들을 스마트 공장하는 데 지원해가지고 비용이 올라가면은 문 닫을 기업들이 유지되면서 일자리 유지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 하나는 혁신 성장,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이미 기술이 있으면서도 규제 때문에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고, 또 하나는 정부 돈이 투입할 부분은 한계에 처한 중소제조업들을 지원해서 스마트화해서 비용을 절감시켜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정책,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면은 것이 이제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기업을 뭐 살려야 경제도 그렇죠. 살아나고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게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박근혜 정부도 쭉 그래왔고 뭐 그전에 정부도 지금 정부도 다 마찬가지 테마가 뭐냐면 자꾸 이제 창업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자꾸 새 기업 뭐 이렇게 지금데 저는 오히려 창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창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기업 중에서 잠재성이 있는 기업을 키우는 일, 그 다음에 기존 공장의 설비랄까, 그 다음에 인력이랄까 뒤떨어지는 경쟁력 또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근본 문제가 영세성이거든요. 진짜 영세예요. 이 영세한 것을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유관 업체들끼리 뭉쳐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M&A를 통해서 업무 분할을 통해서 조금 대형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본 집적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설비를 현대화 시켜줘서, 예를 들면 지금 한 30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치면 이걸 한 3분의 1로 줄이고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이 갖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저는 창업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근데 구조적 문제, 그러니까 뭐 M&A 하고 뭐 대형화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합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경제 논리를 가면 괜찮을 텐데 하영 보면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합해야 될 것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의식을 하도록 해야 돼요. 야, 내가 자본금 5천만 원에 종업원 3명 가지고 해가지고는 이제 설 땅이 없다. 그러니 자본금 한 20억 가지고 종업원 한 50명 정도의 규모는 되어줘야 무슨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 그러니 뭉치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 정부가 그 여건을 예를 들면 자영업, 예를 들면 M&A 합병에 따르는 지원 특별법 뭐 이래 가지고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이 이게 규모가 커지고 경쟁력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자영업자 스스로가 서로 뭉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 정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인프라라든지 또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공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설비에 지원해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아까 우리 기술력 말씀하셨지만은 스위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그런 어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력을 동원해서 중소기업 뭐 세계적인 여기에 좀 자꾸 창업만 이야기하시니 제가 창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창업을 하는 분들도 반신반의하는 거거든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것도 한쪽으로 하면서 우리 한 600만 자영업자들이 어떤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저는 국력을 모아서 한 10년 정도 지원 정책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 재벌을 교체해서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쪽이라고 하면은 저는 혁신 좋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혁신으로 정의를 하자. 그런지 자꾸 창업 안 하던 거 자꾸 하는 거 이것은 저는 굉장히 리스크 부담이 크다고 봐요. 보완하면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창업보다도 현재 기존 기업에 있는 대기업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기업을 나와가지고 창업한 그런 쪽은 좀 더 성공률이 높죠. 네. 그리고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떤 가장 그 좋은 형태의 창업인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초기에 비수입이 없어도 장래의 어떤 희망을 보고 할 수 있게만큼 인센티브, 특히 말해서 아까 말한 스톡옵션 같은 것들이 현재 과거에 너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스톡옵션 같은 거 제도를 개설한 것들이 사실은 그런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중소기업의 어떤 규모인데 규모보다도 이제 실제로는 이제 자동화, 스마트화인데 인더스트리 4.0이 이제 스마트화라면은 인더스트리 2.0은 이제 대량 생산이고 3.0이 자동하고 4.0이 스마트화인데 우리나라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지금 2.0에 가 있어요. 2.0. 그러니까 3.0이 자동화도 안 돼 있고 4.0 스마트화는 더 멀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은 건너뛰어가지고 3.0을 건너뛰고 바로 4.0이 스마트화를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청테이프를 만드는 위더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그동안 잘해오다가 비용이 상승하고 중국이 등장하면서 공장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2012년 시사였는데. 그런데 그때쯤에 스마트화라는 패러다임을 듣고 이제 정부 지원 신청하고 중진공의 어떤 시설 투자 자금도 받아가지고 공장을 한 50억 들어 스마트하면서 회사 살아났어요. 만약 회사 그냥 문 닫았으면 한 60명 일자리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들만 해서 살리면은 그만큼 일자리가 유지되는 게 금방 눈에 보이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 공장은 회사당 5천만 원 지원해요. 5천만 원 그럼 뭐래요? 그냥 뭐 소프트웨어 ERP 깔고 맙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중종의 어떤 시설 개선 작업 플러스 좀 스마트 공장 예산을 늘리면은 거기에만 좀 돈을 많이 투입해도 많은 일자들이 이제 유지될 수 있고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정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을 해도 잘 보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쭉. 왜냐하면 정부는 이제 스마트 공장 몇 개 건수로 올리기 위해서 조그만 돈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좀 규모를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만큼 좀 왜냐하면 공장 자동화 같은 설비 같은 최소한 몇 원 들기 때문에 현재 뭐 1억도 안 되는 지원 갖고는 말만 스마트하지 무늬만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까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어요. 네. 특히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 400조가 많은 돈 같지만 국방 400조 중에서 국방 빼고 그다음에 교원 지원하는 거 빼고 공무원 봉급 남는 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혁신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경제가 굴러갈라 그러면은 국가 재정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발상부터 버려야 된다. 그럼 어떡하냐? 민간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민간에 예금만 해도 2,000조가 넘고요.
금융자산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그 뭡니까 비트코인에 미친 것을 보면 우리의 민간 자금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갈 곳이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돈들이 은행 금리가 뭐 1% 2% 하니까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러지, 이 돈들이 만약에 한 3, 4%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을 하고 중소기업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진짜 윈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하는 분들이 자꾸 혼자서 국가 재정을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5천만 원씩 푼돈을 줄 것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 있는 자금들이 수십조의 자금들이 미래에 있는 어떤 미래 전망이 보이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채널을 확실하게 터주고, 그 다음에 그 뭐 예를 들면은 배당 소득이라든지 이자 소득이라든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감세 조치를 해주고 하면은 들어올 것 아니나.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병목을 틀어주는 쪽은 정부가 너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재정으로 우리가 뭐 한다는 걸 푸시하려고 그런데 결국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경제는 경제대로 가야 되는데.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 신기술 창업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근데 돈 갖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서는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는 막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제도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 풀어줘도 민간 내 투입 돈 가지고 얼마든지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령 뭐 우리가 가장 규제가 심한 부분이 이제 헬스 관련인데, 스마트헬스 쪽은 굉장히 많은 그 비즈니스 기회, 특히 중소벤처 기회가 만들어서 각종 웨어러블 기회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다 어떤 그 이 제품이 그 의료 제품이냐에 따라서 엄청 규제가 붙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어떤 그 비즈니스 기회에 불구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투자할 기회는 있지만은 그것이 말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만 사실은 과감하게 현재 같이 어떤 어떤 정권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을 때 좀 과감하게 하면은, 그러면서 현재가 가장 좋은 어떤 구조 계획 내지는 어떤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왜냐하면 과거 일본과 비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는데, 그때 일본은 굉장히 재정이 적자 가지고 정부가 어떤 쓸 여력이 없는데, 한국은 지금 재정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의 지지도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정권 초반기에 좀 드라이브를 걸 만한 상황이라는 면에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이제 새해가 그런 걸 좀 제대로 해볼 만한 어떤 좋은 시점이라 보고, 그런 면에서 좀 정부의 어떤 과담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2018년도 이렇게 썩 밝지는 않은데, 근데 이 경제라는 게 세계 흐름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럼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좀 괜찮은 측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2017년도 경제가 상당히 좋았고요. 미국도 견조했고, 유럽도 좋았고, 일본은 뭐 예상외로 좋았고, 중국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유가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상당히 전 세계적인 어떤 디플레 우려를 상당히 희석시켜줬다. 그런 관점에서 2017년도 세계 경제도 예상외로 좋았지만 2018년도 세계 경제도 그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다. 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 경제는 뭐 2018년도가 2017년에 비해서 썩 나쁘지 않다. 돌발 변수만 없다고 하면 2017년도 정도는 갈 것이라고 봐서, 우리 경제의 결국은 관건은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영향에 상당히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교수께서도 아까 모두에 우리 경제라는 게 위생 변수 상당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피해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세계 경제 흐름을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전통적인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재부상과 최근 고속성장하던 중국의 감속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경제 비중이 2000년대 계속 최고가 30% 넘었다가 2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다시 25%까지 회복됐습니다. 미국이 다시 재평창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 대비 계속 추격을 하던 중국이 62%까지 미국 대비 추격을 한 다음에 다시 지금 떨어졌어요. 60%로. 그만큼 이제 세계 경제 어떤 그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고, 반면에 중국이 좀 더 감속한다는 면에서 한국도 앞으로 경제 외교 면에서 미를 다시 중시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국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으로서 좀 더 디스카운트하는 이런 측면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어떤 그 호황이 한국한테 꼭 좋은 측면이 아닌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 가령 미국이 잘 될수록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한국한테 또 오히려 안 좋은 측면이 있고 또 미국이 잘 되면은 또 오히려 무역이 적자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많아지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개도국한테 이머징 간철에 대해서 통상 압력이 세지는 이런 측면도 같이 우리가 고려해야만이 전반적인 균형감 있는 경제 정책을 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려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경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제 올해는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렇다 보면은 정권 차원에서는 뭔가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경제 이 논리를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왜곡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모든 정치 집단들이 뭐 선거가 있으면 지고 싶겠어요. 다 이기고 싶겠죠. 또 이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겠죠. 근데 한국 경제는 이제 5년 전, 10년 전 경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무슨 뭐 돈을 푼다든지 또는 뭐 선심 정책을 첫째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는 정부는 이제 정도로 가야 된다. 뭐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뭐 다리 하나 더 넣어주고 이렇게 꼼수를 쓸 것이 아니고 진짜 한국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대계를 보고 나는 할 수 있는 정부가 이번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한 9개월, 8개월 동안 하는 걸 보면 박근혜 정부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게 자꾸 이 자화자찬이나 하고 말이죠. 문제를 자꾸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저는 이런 태도로 가면 우리 국민들만 저는 고달파진다. 저는 그래서 좋은 건 국민들이 다 아니까 칭찬을 자기가 좀 자화하지 말고 안 좋은 걸 좀 정부가 이야기하고 우리 이런 게 고민입니다.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역대 정부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되게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저 첫째 민간 부분의 말씀을 좀 많이 듣고요. 쓴소리를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정부가 그나마 성공하는데 우린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한테 많은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적어도 2017년도에 나온 어떤 그 정책의 성과만 놓고 보면 박수 칠 만한 지금 형편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각성을 하고 무술년인가요? 새해서부터는 이 정부는 청와대의 어떤 접견이나 프로토콜도 다르지만 정책을 하는 것도 전 정부하고는 확실히 그래 하려면은 공무원들이 180도 바뀌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그 나물에 그 밥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각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법도 뭐 그치 그런데 실제는 잘 안 되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제대로 집행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그 인센티브 구조 같은 것들 차원에서 볼 때 쉽게 규제를 놓치하기 못하는 어떤 그런 기본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함부로 풀어졌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났을 때 책임지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회피 어떤 성향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이것들은 결국은 지도자가 결단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다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 에젠다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참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장기 비전. 깝깝하다. 그래서 경제로 그걸 갖고 들어오면 장기 비전은 결국은 그 잠재적인 성장률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5% 되던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떨어져요. 지금은 이제 3%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추세 가지고는 이걸 갖고서는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저는 그래서 이 추세를 계속 간다면 이 추세가 역전이 안 된다면 한국은 지금 이제 1% 0%까지 갈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간 나라들이 있고 일본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로 간다고 사람들이 느낀다면은 소비도 안 할 것이고 계속 움츠러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기적인 어떤 그 전망면에서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죠. 그렇다면은 정권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단계적 일자리와 더불어서 이 정권 내에서 5년 안에 이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을 역전시키는 그래서 3% 이상으로 다시 올리겠다는 것을 하나의 정책 목표로 선포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 성장률 하락을 어떤 추세를 우리나라 경제의 회색 코뿔소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슬 부크라는 사람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뻔히 아는 위험에서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처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체 하는 그런 리스크 요인을 회색 코뿔소라 했습니다. 바로 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의 어떤 끊임없는 하락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되도록 대처 못하는 한국 경제 최대 회색 코뿔소 요인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병목 현상이 공무원들의 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무원들은 사실 경제가 3%가 되든 5%가 되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3%냐 1%냐에 따라서 가족이 목이 걸려있는 절박한 문제인데 공무원들 그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각성이 필요한 건데 엊그저께 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일찍 나가지고 보니까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모래함인가요? 모래함을 열어봤어요. 그걸 뿌리려고. 네. 그랬더니 그 소금인데 소금이 전부 묶여 있어요. 묶여. 예. 그 지금 그걸 못 잘라서 워낙 그 비닐봉지가 단단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걸 왜 난 묶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미리 좀 터서 이렇게 퍼놓으면은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마음을 먹고 야 우리가 정말 우리 기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런 어떤 측은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풀어줘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게 해줄 수 있냐. 이 우리 대한민국 100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덤벼들면 저는 순식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2018년도 경제 성과의 가장 큰 저는 열쇠는 공무원들의 정말 큰 각성이 필요하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 활동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열의에 가득 찬 그런 공무원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한 번씩 질문하면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장기적 관점을 다시 강조하면 한국한테는 저는 10년이 남았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우리한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는데 한국한테는 지금 10년이 남았죠. 10년은 첫째 10년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돌아가는 시점이 2020년으로 봐가지고 10년이 남았고 그 다음에 4차 혁명의 티핑 포인트, 다시 말해서 4차 혁명의 모든 효과들이 이제 막 실제화되는 시점을 대개 이제 2030년쯤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 대충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제일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 중국이 현재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하는데 이제 한 1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사이에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다시 3%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한국은 일본의 그 과거 잃어버린 20년처럼 그 길을 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좀 상당히 암울한 경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10년의 어떤 시작점인 올해 근데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재정도 흑자고 또 정권의 지지도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IMF도 말했듯이 한국이 지금 구조적인 최저 적기라 했습니다. 이 시기를 올해를 잘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10년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결정할 시기란 면에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환기를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신 교수님. 네. 그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소기업이다. 한국의 중소 중견기업이 작은 삼성이다. 작은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키는 공무원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공유를 하고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민간의 자금이 여유자금이 부동자금이 많아요. 이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고 세제를 바꿔서 갖게 해줘야 된다. 중소기업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금융자금. 저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결부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의 진짜 그야말로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국정을 조금 방향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IFS 카톡이 바라본 2018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내실을 살펴보면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골고루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다. 또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런 우리 경제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는 경제 논리로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IFS 카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